방사청은 이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발표하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업무를 좀 조정하고 소속을 바꾸자 얘기하셨어요? 네. 그거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보실래요? 저기 국방부에서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옆에 보니까 밉지 않으세요? 탈출하려고 그래요? 제가 저 의원 시절에 이 방위사업청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였는데 오늘 의정활동 되겠는데. 예. 우선 그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너무 예. 길게는 말고. 예. 국제 방산 시장 환경이 대단히 많이 바뀌어서 절충 교역에 대한 요구도 방산과 비방산을 섞어서 요구할 정도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네. 그런 그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국가 전 역량이 집결되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걸 지금은 비서실장님을 여기 전략 특사로 임명해서 이 변화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지속적 체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네. 상시적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방사청 출범은 사실은 획득을 중점적으로 조직이 편성됐는데 이제는 국정과제 자체가 방산 4강에 맞춰질 정도로 큰 패러다임 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에 맞는 행정 개편이 필요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제에 차로 승격해서 전 부처에 대한 조정과 역량 결집 이런 게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김에 저희의 업무 그 내용 속에 군 소요에 대한 획득만이 아니고 어제 대통령님께서 소방 그 산불 헬기와 국가연 공동개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헬기나 함정처럼 전쟁 시 동원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국가 방위 자원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사업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통합적인 사업 관리를 한다면 국가연과의 공동개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그런 그 전 부처의 획득 그 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라는 측면 그리고 방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이게 국방부 산하의 방위사업청은 무기 조달, 예. 구매, 조달 이런 예. 것만 주로 했는데 예. 이제는 연구개발 또 협업. 원래 획득 속에는 구매와 연구개발을 다 합쳐서 획득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방산 수출은 사실은 획득의 파생적 기능처럼 그동안 다뤄져 왔던 게 사실인데 이제는 적어도 이게 균형적인 그 사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부 토론 안 해보셨죠? 네. 내부 토론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방사청장님 좀 미움받으실 것 같아요. 사실 방위사업청은 획득 예전에 린다김 등 여러 가지 방산 비리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2006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 획득과 R&D 연구 개발이 양대 축이었습니다. 근데 R&D 연구 개발을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로 그걸 가지고 올라간 걸 제가 그걸 막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위사업청이 껍데기가 되기 때문에 R&D 연구 개발을 가지고 오면은 또 다른 제2의 비리 사건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방위사업청에다 놓는 게 맞다. 주축이 획득과 R&D 연구개발입니다. 근데 R&D 연구개발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토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서 결정 날 건 아니고 일종의 제안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이게 이제 방사청이나 국방부 단위에서 처리가 안 돼서 지금 비서실장을 방위산업 특사로 해가지고 지금 대외
무기거래 분야는 지금 일종의 협의랄까?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국방부의 단독 사업을 하기는 너무 광범위하다 업무가 그런 얘기죠. 예. 광범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방산 수출과 관련된 기능에 수출 그 정책 지원 또 협력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방산 수출 정보를 취합하는 것 이런 그 기능을 늘려야 비로소 행정적인 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데 비서실장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그럼? 네, 뭐 지금 이제 예전에 방위산업은 무기를 사고 팔던 요 단순한 관계에서 이제 국제시장이 엄청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무기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대급부로서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산업 수출이라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님과도 충분히 좀 논의해서 향후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순방을 다니면서 정상들과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방위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고 특히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아요. 대신에 단순 구매는 안 한다. 뭐 대체적으로 당연히 현지 생산해라, 대응 구매해라. 또 주변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뭐 사거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등등 매우 복합적이더라고 보니까 만들어 파는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외교부 그다음에 산업부 왜냐하면 그쪽이 현지 뭐 산업 기술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무기 체계를 어떤 부처가 혼자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유관 부처가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청장님이 한 생각대로 된다 하더라도 각 정부의 각국에 나가 있는 무관들의 여러 가지 정보 척보를 그게 집약하지 않으면은 이게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부처가 같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방사청의 업무가 지금 재편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실제 지금 장관님 말씀에 뭐 깊이 공감하고요. 그 뭐 무관 정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청장으로 와서 보니까 방산진흥본부를 만들자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결과가 직원 2명 늘려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 이런 뭐 방산진흥본부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이 틀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공무원 증언해달라는 식의 요구처럼 듣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조직 전체 측면에서의 기능적 보강이고 부처 간의 다부처 간의 협업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 이 정도 하고요. 비서실장께서 사실 실제 총괄이니까 나중에 한번 국방부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 중에 사람들은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 조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무슨 김이라고. 근데 그처럼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죠. 요즘 많이 투명화되긴 했는데.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부패 문제나 불공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랄까? 뭐 이런 거는 지금 언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은 방산 비리 그러면 예전에는 상층 부패였습니다. 네. 부패의 수준이 적어도 장관급 이상의 부패, 지금은 하급 공무원의 부패 수준 정도이지 적어도 그 고위 공무원 수준의 부패는 거의 없다고 보면 예, 됩니다. 예. 체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 오히려 뭐 그 저희 청에 검찰 쪽에 파견도 있고 감사관도 있고 이렇게 중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옛날도 아닌데 얼마 전까지 그 무슨 구조함을 만들었는데 소나가 없는 구조함 만들었다. 그거 아세요? 그런 얘기도 안 있었고? 16년 됐습니다. 16년 됐어요? 네. 그 다음에 헬기 개발을 했는데 헬기가 갔다 오니 뭐 이게 주행거리라고 그럽니까? 이게 비행거리?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전투를 할 수가 없다고 갔다가 되돌아올 수가 없다고 그런 그때 옛날 그런 헬기도 모르세요? 지금은 오히려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 네. 그 엄격한 절차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되는 게 거꾸로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 예. 요즘은 어쨌든 이게 뭐 날지 못하는 비행기라든지 이런 건 없나 봐요. 지금은 그런 없습니다. 제가 그 제도 개선 사항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 관련한 네. 면제 기준을 좀 상향해야 된다는 걸 그 제도 개선 사항으로 여러 번 말씀 네. 드리는데요. 여기 사업 이제 사타라고 줄이는데요. 사타를 면제하는 기준을 예타 기준을 그대로 차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 사업의 규모 자체가 원체 커서 예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인 500억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 보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타당성 조사. 예. 여기 저 방위력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라고 네. 그러고요. 일반 건설 이런 등등 시설 이런 그 사업의 경우에는 여기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500억을 가지고도 예타의 경우에는 그 면제가 거의 60%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타의 경우에 있어서의 면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겨우 3%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거에 지연- 의해서도 굉장히 그 사업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하여튼 현실입니다. 조달 관련된 무기 획득 절차와 시간이 너무 복잡하고 길다는 얘기는 있긴 해요. 예. 이미 요즘은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데 그 이제 승인 날 때쯤 되면 이미 구기종 되어버리는 예. 그런 문제도 좀 개선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무기산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내 기업들, 중소기업들, 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자라는 예. 거는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예. 어쨌든 뭐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는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부패와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84페이지에 뭐 재밌는 얘기들 많이 써놓으셨던데 획득 절차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 계약 제도를 복수 낙찰제를 도입하자. 이게 어떤 거예요? 단수로 한 기업만 하지 말고 할 때 두 개를 동시에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 원래 복수 사업자가 있으면 경쟁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까지 그랬죠. 예. 그런데 복수 여기 사업자 이 방위사 여기 그 사업 업체가 품목별로 거의 한정적인 구조고 대체로는 과점 구조입니다. 딱 한 군데만 찍어서요. 한 군데만 찍는 게 아니라 대체로는 어떤 체계별로 두 개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이게 과당 경쟁에 여기 폐해가 많아서 경쟁의 공정성을 취하자는 것이 거꾸로 성능이나 뭐 이렇게 국익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차라리 그런 경우에 복수 낙찰을 통해서 서로의 그걸 좀 조정해가는 방식으로 그건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경쟁을 통해서 얻는 이익 또는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된 불이익 있는데 복수 낙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담합을 경쟁을 배제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건 이제 저희가 입찰 제안서를 어떻게 기준을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수 낙찰이냐 복수 낙찰이냐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 장단점을 예. 잘 살려서 예. 뭐 적절하게 선택하면 되겠죠. 네. 정부에서 신무기, 신기술을 많이 써주면 수출에 도움이 되겠다는 네. 주장도 있으니까 예. 그것도 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약간 위험하니까 부패, 부정, 불공정 이런 소리 절대 안 나오게 잘 처리해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국방과학연구소는 소장님이 계신가요 지금? 네, 국방과학연구소장 네, 네, 이건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물어봤던가 모르겠는데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왜 공대공 미사일은 개발을 안 했을까? 그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당시에 많은 그 논의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하여튼 잡지 못하고 그 타당성이나 기술적 수준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지 못했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전투기 개발해서 해외 수출도 하는데 예, 지금 해외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구매를 못 해가지고 미사일 장착도 못하고 팔게 생겼다면서요? 예, 출발이 같이 갔었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지금 공대공 미사일 구매가 안 돼요? 공대공 미사일 초기 버전은 유럽산으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고 그 이후 버전은 저희가 지금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못 사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투기를 팔면 거기에 쓸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을 붙여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영역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딴 데서요? 예, 저희 사업부의 부장. 여기는 예. 의뢰된 연구만 하는 거니까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예, 카이 대표이사 차재병 부사장입니다. 네. 그 카이가 설명하면 되겠네요. 예, 어디 계세요? 예, 아마도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FA50 폴란드 수출 관련해서 아마 지적하신 내용 같습니다. 저는 내용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 얘기 있대요. 예, 죄송합니다. 그 FA5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면 기본적으로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이 돼서 같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해당 미사일은 보통 해당국에서 미국으로부터 직접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신형 미사일인 저희가 AAM-9X라고 하는 이제 최신 미사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통합을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현재 지금 통합이 진행 중이고요. KF-21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KF-21은 저희가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무장 통합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는 유럽의 IRST라는 미사일이 통합이 돼 있고요. 앞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레이더도 자체 보유하고 있고 무장 통합을 우리 순수 국내 기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산 미사일을 개발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통합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KF 수출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 뒤에 손 드신 분은 예,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입니다. 제가 네. KF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유럽의 그 미티어 무장 등을 살 수 없는 게 아니고 일부 최소 수량을 지금 구매한 거고 예산과 전력화 일정을 고려 최소 수량을 구매한 거고 향후에 국내 그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면은 그 부족한 수요를 채우겠다 그런 정책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산 무장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는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언제쯤 우리는 그러면 공대공 유도탄 개발이 되나요? 그게 목표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 국방부 자원관리처장 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저 뒤에도 누가 손을 드는데? 저 실무자신가 본데 그쪽 뒤에서 얘기해 보시죠. 네,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 오성식입니다. 그 KF-21은 양산이 32년에 완료가 되는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33년 하반기 양산 착수해서 35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상당히 간극이 많이 생기는데? 몇 년?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지금 구매해가지고 일부 소요를 지금 확보할 예정이고. 확보할 예정이다. 예, 예. 그 얘기인가 보네요. 아까 하실 예, 국방부 자원관리처장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 똑같은 얘기로 그 지금 먼저 우리가 개발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기 전에는 유럽으로부터 사와서 장착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개발한 거를 이제 장착을 하는 그런 것으로 나중에 예, 보완해 준다. 예, 개발이 완료가 되면 예. 하여튼 확정된 건 아니라서 그런 걱정을 하는 쪽이 있나 보군요. 근데 그 처음에 그 KF-21이 전력화되면서 공대공 미사일은 같이 패키지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제가 어젠가 소방 쪽에다 이 얘기를 해놨는데
그 소방 관련된 장비 있잖아요. 소방. 예를 들면 저기 화재 진압을 하려면 불 속으로 우리 소방관들이 뛰어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그 요즘 세상에 왜 그렇게 하냐. 좀 자동 소화 로봇이든지 뭐 이런 거 좀 개발해서 하면 안 되냐. 그런데 사실은 소방연구소 뭐 이런 게 있긴 있는 모양이던데 거기는 거의 연구 인력이나 연구 규모가 너무 작아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군 장비로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국방연구소, 과학연구소가 소방하고 협업해서 같이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거 좀 어떠세요? 아까 우리 청장님의 얘기를 좀 들으신 것 같은데. 그 소방 헬기도 지금 군에서 그 산불 진화 지원하는 그 헬기가 그러니까 산림청 헬기는 이 바구니에 물을 담는 방식인데 군에서 개발한 거는 아예 물통이 그 헬기 안에 들어가서 바로 여기 그 직사를 하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데 이제 그게 단점은 물통이 들어간 것을 쉽게 빼지를 못해서 이 헬기를 다른 용도로 쓰는데 거꾸로 제약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약간 제동이 걸리긴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컨대 사족 보행 로봇도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그 화재 진압 이런 측면에서 군 기술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만 변형하면 같이 쓸 수 있을 텐데.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예.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그 소방청 내에 있는 국립소방연구원하고 지금 기술적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기관 간에 그 기술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걸 소방에 쓸 수 있다는 기술 과제들 가지고 있는 것과 개발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실제로 그 국방소방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거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9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좀 더 그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가 역량이라고 하는 걸 굳이 뭐 쪼개가지고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협업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협업 좀 하면 어떨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연구소도 그냥 물리적으로 합쳐가지고 한 부서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뭐 쉽지 않겠죠? 똑같은 청인데. 하여튼 뭐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대통령님 여기 국방기술보호국장입니다. 네. 일단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소방청하고 저희 방사청, 국방부, ADD가 그 현장에 있는 소방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예,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 국방 쪽에서 개발된 기술 중에 그 소방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한번 시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 개 기술 중에 10개를 그 업체 주관으로 한번 시연을 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4개가 선정이 돼서 2개 같은 경우는 즉시 구매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식별이 되었고 2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소방 쪽에 적합화시키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네. 내년도 예산이 태워져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얘기하시려고 그랬었어요? 아니 아까 그 대통령님 말씀하신 그 미사일 구매에 관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답변이 다 돼서. 했어요? 네. 자, 그리고 국방기술 품질은 여기는 국방기술 품질원 원장 신상범입니다. 여기는 뭐 품질 관리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납품된 무기나 장비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납품이 되기 전에 사용자 요구사항이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는지 품질을 보증하는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부설로 있는데 이거는 ADD 국방과학기술연구소하고 어떤 관계예요? 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손재웅입니다. 네.
국방과학연구소는 주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무기 체계에 소요되는 핵심 기술을 식별해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은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지금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있는 방산 육성이라든가 방산 수출 지원 업무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자, 이제 제가 물어본 건 다 했는데 혹시 말씀하실 게 있거나 뭐 하신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마이크 갖다 드리시죠. 예, 대통령님, 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국장입니다. 네, 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대군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좀 서운해가지고 많이 손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보고에 있던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제대국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 전 국민의 1,600만 명이 네. 제대군인 병력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고 네. 전 국민의 31% 남자의 62%가 제대군인입니다. 그래서 제대군인 정책에 지금 우리 국가 정책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그 예비군 훈련 받는 청년 제대군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급 간부, 세 번째는 19년 6개월 미만이 돼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 세 그룹이 우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청년 제대군인 예비군은 2박 3일 동안 동원 훈련을 받는데 10만 원 미만의 최저임금이 안 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동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증액해 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제대군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청년 제대군인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방부 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민생 접점에서 제대군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청년 제대군인들이 8년 동안 동원 예비군이고 사업을 네. 하지 못하면서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좀 미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초급 간부는 지금 현재 옛날에는 과거에 그 특채 제도가 있었고 또 어떤 대기업에 취업할 때 큰 영향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고 병사들과 월급이 비슷함에 따라서 전역자가 대폭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건부에서 주고 있는 전직 지원금이 부족해가지고 전화해서 줄 정도로 이렇게 전역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간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앞으로도 좀 많이 시급하고, 네. 그다음에 19년 6개월이 되지 못해서 전역하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에 대해서는 네. 정말 공무원들은 10년만 근무하면 연금을 일부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8년 받으면 가산점을 좀 준다든가 연도를 산정해서 이런 병력 혜택 연금을 받는 기간을 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국가 정책이 조금 더 나와야 네. 이게 19년 3개월 하고 나오면 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럼 이건 중산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살아갈까 막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제대군인에 대한 어떤 이런 관심과 정책을 네. 좀 많이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 그 청년 예비군, 그러니까 예비군에 대한 수당 보상은 증액해 주겠다는 게 제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안 챙겼어요? 이번에도 약간의 수당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비전력국장 김신숙입니다.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은 그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서 네. 훈련비를 주는데 1,4년차 중에 동원훈련 1형에게만 돈을 줘왔고 네. 나머지 유형에는 전혀 훈련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 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일단 그 나머지 유형 중에 동원 2형에 대해서 일단 처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법 개정을 완료를 했고 올해 다시 대통령님의 공약 과제로 들어가서 네. 저희가 나머지 지역 예비군 5, 6년차 예비군들에게도 전원 뭐 작은 금액이지만 훈련 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편성 완료했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주기로 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0원으로 해서 10,000원? 1인당 20,000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박 3일 하는 동원훈련 1형은 지금 95,000원, 4일 하는 동원 2형은 50,0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5만 원이 아니고 아닙니다. 4일 동안 합쳐서 5만 원. 이거 따로 한번 챙겨보세요. 이게 전에 이거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올려주기로 했는데 너무 소심하게 올리신 것 같네요. 대통령 제대군인 국장입니다.
그 접점 지역에서 청년들을 보면 2박 3일을 훈련하는데 10만 원이 안 되는데 최저임금이 올해가 1,030원이고 내년에 1,350원이니까 네, 알았어요. 네. 되기 때문에 요거 이게 좀 따라 한번 챙겨볼게요. 10만 35원이니까 그렇게 네, 대통령실에서 챙겨보겠습니다. 네. 예. 연금을 못 받는 군인이 있다. 20년이 안 돼가지고. 19년 6개월 이상 돼 왜 연금을 19년 6개월 한 넉 달 더 있다 나오지 왜 미리 나왔을까요? 그 전역을 강제 전역을 당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급을 못 하거나 또는 계급 정년에 예, 대해서? 계급 정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그 네. 인사복지실장입니다. 네. 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대군인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9년 6개월 돼서 연금을 못 받은 분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련 같은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9년 6개월이 되면 지금 약간 복무기간을 연장을 해서 약간 연장을 해서 20년이 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마련되어 다 있습니다. 해주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저 보면 상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제점은 없는데 아까 저런 사례는 실제로는 없다. 네, 거의 없습니다. 네. 그 소수는 있다 하더라도 뭐- 아주 작습니다. 네. 그런 것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그러니까 나름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은 만들어놨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 여기는 그러면 이제 저분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19년 6개월 아니고 19년 1개월 된 경우도 있다. 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제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자신 없습니다. 진짜 살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계급 정년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전역을 당하니까. 대통령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건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동원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럼 요건 여기까지 하고. 예. 네. 자, 그것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그 다음에 초급 간부들의 요새 전직이 늘어나서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이번에 이 문제는 많이 개선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앞으로 개선해 나갈 거고.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병장 월급이 205만 원이 됨으로써 초급 간부가 또 부사관들이 상당히 박탈감을 그렇다고 느껴가지고 하죠. 예전 수준으로 병장과 부사관이 180만 원 월급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견급 이상 수준으로 지금 대폭 아까 보니까 자료에 180만 원 차이를 만들겠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바로 385만 원을 최저로 만들겠다는 지금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걸 써있는데 180만 원 차이를 만들겠다. 네, 205만 원이면 180만 원 차이를 만들면 385만 원인데. 자료는 그래 돼 있어요. 네, 제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봉급 기준이 아니라 이제 수당하고 다 합치면 결과적으로 풀하면 그 정도 될 수 있다는 취지고요. 수당, 봉급 네. 자체는 이제 이전보다는 획기적으로 좀 올리는 게. 네네. 또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 문제는 국방부에서도 생기고 있고 저도 네. 관심 사안이니까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시죠. 이제 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보훈부는 퇴장하시고 말씀하세요, 병부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는 대통령님보다 총리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무청에서 긴장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병무청 자체만으로 해결이 좀 어려운 다수 부처가 연관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별도로 시간을 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시지 말고요. 저 텔레그램 주소 알려주세요.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별도로 나중에 보고하시면 잘 챙겨볼 겁니다. 또 없으세요? 대통령님, 네. 아까 그 303 그 하사 여기입니다. 네.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알아내셨군요. 네, 180만 원 관련돼 가지고 그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병장 같은 경우가 205만 원입니다. 월급이. 근데 실질적으로 수령이 205만 원이 아니라 병장 월급은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저축하면 5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55만 원을 100% 매칭 지원해 매칭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180만 원 차이라는 것은 150만 원하고 향후에 제도 개선이 되면 초과 개선이 되면 33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만 원 차이 되겠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표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군요. 알겠습니다. 네, 또 없으세요? 없으면 저기 뭐 예, 이어서 국방부 비공개 업무 보고가 할 테니까 토의가 실시됩니다. 본부하고 이제 방송은 좀 빠지고
국방부만. 근데 이 국방부 논의하는 것도 이게 다 전원이 있을 때 해도 괜찮아요? 의 사회를 맡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김은성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이라는 주제로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장병 여러분, 그리고 국방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적으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또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국가 안보 또 안보라고 하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또 한편은 무감각해지기도 쉽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훈부도 함께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들 또는 그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느냐라는 점을 되새겨 보면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두를 위해서 공동체 자체를 위해서 희생 헌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예우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또 앞으로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의 그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또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도 매우 중요한 국가 사무라는 점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업무 보고 하다 보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꽤 많을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제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비난받은 일도 아닙니다. 다만 모르는